예순이 되던 해봄이었다. 창가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던 날이었는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반들반들하게 다른 갈색 표지, 모서리가 살짝 들뜬 사진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다. 32살의 내가 거기 있었다. 아이 둘을 양쪽에 끼고 웃고 있는 얼굴. 그 눈빛이 어찌나 환한지 한참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보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문을 처음으로 열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행복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다.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집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50년 가까이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예순의 봄에 꺼내든 앨범 하나가 내 안에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다. 내가 진짜로 살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낸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다. 형제가 많아 항상 집안이 시끌시끌했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나는 늘 조용한 편이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을 공기처럼 마시며 자랐다. 23세 결혼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에 결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나 했을까 싶다. 신랑감이 좋은 집안의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식이 끝난 날 밤 시어머니 댁 안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봤던 기억이 난다. 낯선 집, 낯선 이불 냄새, 낯선 어둠. 그게 내 결혼의 첫날이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을 하는데 50년 가까이 걸렸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 편인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늘 바깥에 있었다.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일이 없으면 친구 때문에, 친구가 없으면 또 다른 이유로.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처럼 신문을 펼쳐 들거나 텔레비전만 바라봤다. 내가 오늘 뭔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그래 한마디를 하고는 채널을 돌렸다. 그 그래라는 말이 얼마나 서늘한지 처음엔 몰랐다. 세월이 쌓이면서 알게 됐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나는 바빠졌다. 아니,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바쁨 속으로 도망쳤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도 모른다. 큰아이 돌 잔치를 준비하느라 사흘을 꼬박 밤을 새웠고 작은 아이 밥을 먹이느라 내 밥은 식어도 괜찮았다.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팠고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다 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감정에 기대어 살았다.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그 감각이 당시의 나를 지탱해주는 전부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명절이 되면 제삿날부터 설, 추석, 온갖 제례를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밥을 짓고 나무를 묻히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남편 가족들이 먹고 간 자리를 혼자 치웠다.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그 말을 기다리지 않는 척했다. 기다리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몹시도 듣고 싶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한 번은 추석 다음 날 새벽에 혼자 부엌에 서 있었다. 전날 만들었다가 남은 음식들이 냉장고 가득 쌓여 있었고 나는 그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다. 누가 볼까봐 불이 나게 닦았는데 사실 볼 사람이 없었다. 모두 자고 있었으니까.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가 없어진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알아차릴 사람이 있을까? 아마 밥이 없다는 걸 알고서야 알아차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 슬펐는지 웃겼는지 그때는 몰랐다.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이 달라졌다. 큰아이는 도시로 대학을 갔고 작은 아이도 뒤이어 나갔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다. 이제 나도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막상 집이 조용해지자 그 조용함이 무서웠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저녁이 어색했다.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채웠는데 아이들이 없어지니 할 말이 없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이 끝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을 다시 봤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무서워하는지, 어떤 꿈을 꾸며 사는지 나는 잘 몰랐다. 그것이 부끄러웠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도 나에 대해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50년 가까이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를 몰랐다. 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던 것이다. 큰아이가 결혼을 했다. 며느리가 생겼다. 나는 처음에 많이 조심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어서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부탁을 삼갔고 명절에도 며느리 일을 최대한 덜어주려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양보할수록, 내가 물러설수록 며느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은 아들 내외가 왔다 가고 나서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뭔가가 공허했다. 며느리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그 호칭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하나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유리벽을 두드릴 방법을 몰랐다. 손주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손 안에서 느껴졌다. 이 아이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 하나가 예순의 나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손주를 보면서 나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다. 예순이 지나고 나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세월 동안 뭘 했을까? 내 이름으로 된 것이 뭐가 있을까? 통장에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있지만 내가 직접 이룬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른 여자들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데 나는 부엌과 안방 사이를 오가다 예순이 됐다. 그 생각이 어느 날 밤 갑자기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허무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리고 나니 내가 했던 일들이 마치 모래 위에 그린 그림 같았다. 파도가 오면 사라지는. 나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는데 무엇을 남긴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남편에게? 그 사람은 그래라고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면 걱정만 시킬 뿐이다. 친구들에게? 다들 비슷한 처지니 위로가 될지 모르겠고. 결국 나는 그 마음을 혼자 삭혔다. 밥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혼자 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다가 나를 보더니 달려왔다. 온 힘을 다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어머니 요즘 어떠시냐고, 밥은 잘 드시냐고. 그 물음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걸렸다. 50년 넘게 내가 남의 밥을 챙겨왔는데 누군가가 내 밥을 물어봐 주는 것이 이렇게 뭉클할 줄은 몰랐다. 작은 아이는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어머니날 즈음에 택배가 왔다. 아무 말 없이 좋아하는 반찬과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어릴 때부터 글씨를 못 쓰던 아이였는데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글씨 같았다.
그 편지를 읽다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부엌에 서 있었다. 마늘을 까고 있었다. 서툴게 반쪽짜리 마늘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도 모르면서 까고 있었다. 내가 뭐 하냐고 물었더니 도와주려고 한다고 했다. 그 말이 어색했다. 어색한데 싫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은 설거지를 했다. 헹굼이 덜 됐고 그릇이 제자리에 없었지만 그래도 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뒀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이 왜 갑자기 그랬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물어보면 멋쩍어 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50년 가까이 서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야 조금씩 서로를 향해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앨범을 다시 들여다봤다. 32살에 내가 웃고 있는 그 사진. 그때 나는 뭘 바랐을까? 잘 모르겠다. 아마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집이 있고 밥을 짓고 누군가를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예순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것이 정말 행복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남긴 것이 없다고, 내 이름으로 이룬 것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새벽에 지은 밥이, 아이들 등교 전날 밤에 다려준 교복이, 남편 출근 전에 챙겨준 도시락이, 명절마다 붙어 앉아 빚은 만두가,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새 이마를 짚어준 손이.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었다. 그것들이 이 집을 만들었다. 이 가족을 만들었다. 아들이 사회에서 버티고 며느리가 이 집에 와서 자리를 잡고 손주가 저리 환하게 자라고 남편이 이제 마늘이라도 까겠다고 부엌에 서는 것.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내가 있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버티고 내가 놓지 않았기에 이 집이 집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물이었다. 통장에 찍히거나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새겨진 것들. 그것이 내가 한 일이었다. 요즘은 저녁 무렵이 좋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인다. 예전엔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따뜻하다. 남편이 가끔 부엌 쪽을 들여다보며 뭐가 맛있냐고 묻는다. 대단한 대화가 아니다. 그래도 그 물음 하나가 이 저녁을 채운다. 손주가 오는 날이면 집안이 다시 시끌시끌해진다.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이것저것 만지고 밥을 흘리고 뛰어다닌다. 예전엔 그런 소란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소란이 좋다. 그 소란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이룬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이 가족 안에서 한 일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이 집 안에 살아있다. 앨범을 덮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 32살에 내가 웃고 있던 그 이유가 어쩌면 지금의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건 아닐까. 잘했다고. 잘 버텼다고. 그 집을, 그 사람들을, 그 밥상을 끝까지 지켰다고. 창밖에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매화가 피어 있었다. 아무도 심어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내가 혼자 심었던 나무였다. 그 나무가 해마다 봄이 되면 피어났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잊어버린 날이 있어도 그 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웠다. 나도 그런 것이었는지 모른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주지 않아도 해마다 봄이 오면 피어나는 매화처럼 이 가족 안에서 조용히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생각한다.